거의 모든 것의 역사. 아주 특이하게도 젊은 홀데이는 제2차 세계대전을 아주 즐거운 경험이라고 여겼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즐겼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싶사. 그 자신이 2차례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400여 편의 과학 논문을 비롯해서 23권의 책을 쓰기도 했다. 오누나구의 책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아직도 읽을 수 있고 유용하다. 홀데이는 열렬한 막스주의자였다. 아주 냉소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진보주의자의 본능 때문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가 만약 소비에트 연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열렬한 제국주의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의 글은 대부분 공산당의 데일리 워커에 먼저 실렸다. 홀데이 1세는 주로 광부와 독가스에 관심이 많았지만 젊은 홀데이는 잠수원, 승무원과 잠수부에게 나타나는 직업병을 해결하는 일에 매달렸다. 해군본부의 지원을 받은 그는 압력용기라고 부르던 감압장치를 구입했다. 금속으로 만든 원통에 한꺼번에 3사람이 들어간 후에 밀폐를 하고 나서 고통스럽고 매우 위험스럽기도 했던 여러가지 실험을 했다. 얼음 물속에 앉아있는 자원자 둘에게 이상한 공기를 숨쉬게 하거나 급격하게 압력을 변화시키기도 했다.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부상을 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알아보기도 했다. 놀랍게도 이빨에 끼어났던 충전재가 폭발해버렸다. 노턴에 따르면 거의 모든 실험에서 사람들은 마비되거나 피를 흘리거나 구토를 했었다 싶어. 그 장치는 거의 완벽하게 방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에 앉아있는 사람이 불편이나 위험을 느끼게 되면 벽을 끊임없이 두드리거나 작은 창문을 통해서 그를 적은 쪽지를 보여주어야만 했다. 산소의 독성을 스스로 시험해 보던 중에 너무 심한 경련이 일어나서 척추를 다친 경우도 있었다. 폐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흔히 있었다. 고망에 구멍이 생기는 일도 흔했다 싶다. 그러나 홀데인이 확신에 차서 말했듯이 고막은 저절로 나았다. 구멍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귀가 조금 어두워지기는 하지만 그 구멍을 통해서 담배 연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정말 특이했던 것은 홀데인이 과학 연구를 위해서 스스로 그런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할 뜻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장치 속으로 들어가도록 설득하는 데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잠수 과정의 실험에 참여했던 그의 부인이 13분 동안 경련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다. 마루 위를 떼굴떼굴 굴던 그녀는 경련이 멈추자 스스로 일어나서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가야만 했다. 홀데이는 실험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도움을 청했다. 스페인의 수상을 지냈던 후안 네그린의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었다. 네그린 박사는 실험이 끝난 후에 피부가 조금 따끔거리고 이상하게 입술이 벨벳처럼 느껴진다고 불평을 했지만 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행운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산소 결핍증에 대한 실험을 마친 홀데이는 6년 동안 엉덩이와 척추 아래 부분의 감각을 잃어버렸던 경우도 있었다 싶지. 홀데인이 집착했던 문제 중에는 질소 중독도 있었다. 아직도 그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략 수십 30m 이하에서는
질소가 강한 독성을 나타내게 된다. 질소에 중독된 잠수부들은 자신의 공기 호스를 지나가는 물고기에게 줘버리거나 그 자리에서 쉬면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한 감정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다. 18. 홀데이는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이 우울한 상태에서 기쁨에 넘치는 상태로 감정이 쉽게 바뀌는 것을 보았다. 한순간에는 피를 토할 정도로 괴롭다면서 압력을 줄여줄 것을 간청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크게 웃으면서 옆에서 민첩성을 시험하는 동료에게 장난을 치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실험 대상자가 약해지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과학자가 함께 장치 속에 들어가서 간단한 산수 문제를 풀게 해보기도 했다. 훗날 홀데인의 기억에 따르면 몇 분이 지난 후에 두 사람 모두 중독되어서 초시계의 단추를 누르거나 기록을 하는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 질소에 취하게 되는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알코올에 취하는 것과 같은 리을 것이라고 짐작은 되지만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어쨌든 땅을 떠나기만 하면 아주 조심하지 않는 한 위험에 빠지기가 아주 쉽다. 결국 우리는 지구가 생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는 하지만 살기에 가장 쉬운 곳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지표면에서 생물이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말라 있는 얼마 안 되는 면적 중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메마르거나 너무 가파르거나 너무 높다.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실수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적응성에 관한 한 인간은 정말 놀랄 정도로 형편없다. 대부분의 동물들처럼 우리도 정말 더운 것을 싫어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는 특별히 더위에 약하다. 물도 없이 무더운 사막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6에서 7시간 이내에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졸도한 후에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주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책이 없다. 모든 포유류가 그렇듯이 인간도 열을 발생시키는 데에는 뛰어나지만 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열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한다. 비교적 온화한 날씨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비하는 열량의 거의 절반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 허비된다. 물론 우리는 옷이나 집을 이용해서 그런 약점을 보완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지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면적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 전체 육지 면적의 12% 또는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4%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다른 곳의 상태를 알고 나면 우리가 지구상의 면적 중에서 아주 조금만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조금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런 행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한 일임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 태양계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지구 스스로의 역사 중에서 어떤 기간을 보기만 하더라도 우주의 다른 지역은 온화하고 푸른 물을 가진 오늘날의 지구보다 생명에게 얼마나 더 혹독한가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주과학자들은 우주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100억 개의 100억 배에 이르는 행성들 중에서 70개 정도의 행성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으려면 엄청나게 운이 좋아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고등 생물이 살 수 있으려면 더욱 운이 좋아야만 한다. 여러 사람들이 지구의 생명이 살 수 있게 된 이유를 20가지 정도 밝혀냈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 중요한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한다. 훌륭한 위치. 우리는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는 하지만 너무 커서 짧은 시간에 스스로 타버리지는 않을 정도로 적당한 종류의 별 항성에서 신비스러울 정도로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별이 더 클수록 더 빨리 타버린다는 것이 물리학의 이상한 결론이다. 만약 우리 태양의 질량이 지금의 10배였다면
100억 년이 아니라 1000만 년 동안에 완전히 타버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23. 우리가 지금과 같은 궤도를 공전하게 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너무 가까이 있었으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끌어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무 멀리 있었으면 모든 것이 얼어붙어 버렸을 것이다. 마이클 아트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1978년에 했던 계산에 따르면 지구가 태양에서 1% 더 멀리 떨어져 있었거나 아니면 5% 더 가까이 있었으면 생물이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굉장한 차이는 아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았다. 그 후로 더 정교한 계산에 의해서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5% 더 가까운 곳에서부터 15% 더 먼 곳까지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아주 좁은 띠에 불과하다. 과학자들은 옐로스톤의 뜨거운 지능 연못에서 발견된 호극성 미생물이나 다른 곳에서 발견된 비슷한 생물체 때문에 실제 생물이 살 수 있는 지역은 훨씬 더 넓을 것이라고 믿게 됐다. 어쩌면 명왕성의 얼음 같은 껍질 밑에서도 생물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복잡한 생물이 행성의 표면에 살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금성을 생각해보면 그 범위가 얼마나 좁은가를 이해할 수 있다.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우리보다 4천만 킬로미터 가까울 뿐이다. 태양의 열기는 지구보다 2분 먼저 금성에 도달할 뿐이다. 24. 금성의 크기와 성분은 지구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차이는 모두 궤도의 크기가 조금 작은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태양계가 생성되던 초기의 금성은 지구보다 조금 더 뜨거웠을 뿐이고 바다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20. 결국 금성이 조금 더 많은 열기를 받게 되었던 탓에 금성은 표면의 물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고 그 결과로 금성의 기후는 최양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버렸다. 금성에 물이 증발하면서 수소 원자들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렸고 남아있던 산소 원자는 탄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라는 온실 기체로 된 두꺼운 대기가 만들어졌다. 결국 금성은 숨막히는 곳이 되어버렸다. 아마도 내 나이 정도의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 금성의 두꺼운 구름 아래에 생물이 살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열대의 푸르름이 있을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생물이 살기에는 너무 극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금성의 표면의 온도는 펄펄 끓는 섭씨 470도로 나비 녹아버릴 정도이며 표면에서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90배나 더 커서 인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이다. 우리는 금성을 방문하는 데에 필요한 우주복이나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다. 금성 표면에 대한 지식은 장거리 레이더로 얻은 영상과 1972년 금성에 구름 속으로 떨어뜨린 소련의 무인 탐사선이 보내준 놀라운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무인 탐사선은 겨우 30분 동안 작동하다가 영원히 작동을 멈춰버렸다. 그것이 바로 빛의 속도로 2분 정도의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화성의 추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에는 열이 아니라 추위가 문제가 된다. 화성도 역시 한때는 훨씬 좋은 곳이었었겠지만 쓸모있는 대기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완전히 얼어붙은 불모지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것만이 전부일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달에도 습이 있어야 하고 생명이 살기에 적당해야 하겠지만 분명히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다. 적당한 행성. 지구 물리학자들에게 지구에 생물이 살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내부가 뜨겁게 녹아있는 행성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발밑에 움직이고 있는 마그마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다른 것은 지쳐들더라도 살아 움직이는 지구의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체 덕분에 대기가 유지되고 우주선을 막아주는 자기장도 그곳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지구 편원을 끊임없이 바꿔주고 주름지게 만들어주는 방구주를 제공하기도 한다.
만약 지구가 완벽하게 평평하다면 지구의 모든 것은 4km 깊이의 물로 덮여버릴 것이다. 그런 외로운 바다에도 생물이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곳에는 야구와 같은 흥미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뜨겁게 녹아있는 내부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당한 비율로 혼합된 적당한 원소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적당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우선 나머지 두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나치게 쉬운 것부터 먼저 살펴본다. 짝을 가진 행성. 우리는 달을 우리의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달은 우리의 동반자이다. 대부분의 위성은 중심의 행성과 비교해보면 아주 작다. 예를 들어서 화성의 위성인 포브스와 데이모스는 김경욱 선생님이 촬영하라고 나무를 가져왔거든. 그래서 왜 밑에 식당에 놔뒀어. 밥하고 괜찮아고 지금 빨리 먹어. 시키죠. 알겠어요. 제가 11시에 일어날게요. 11시. 아니, 지금 10시에 일어날게요. 지금 계세요? 가셨어요? 맞습니다. 짝을 가진 행성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달을 우리의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달은 우리의 동반자이다. 대부분의 위성은 중심의 행성과 비교해보면 아주 작다. 예를 들어서 화성의 위성인 포브스와 데이모스는 지름이 10km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의 달은 지구 지름의 4분의 1 이상이나 되어서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자신과 비슷한 크기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다. 행성 자체가 매우 작은 명왕성은 제외한다. 바로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달이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지구는 멈춰가는 팽이처럼 비틀거릴 것이고 그런 움직임이 기후나 날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는 하늘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달이 중력을 이용해서 지구를 안정화시켜주는 덕분에 지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물이 성공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적당한 속도와 적당한 기울기로 안정하게 자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 물론 그런 일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달은 매년 약 3.8cm씩 우리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십지. 달은 20억 년이 지나면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려서 더 이상 지구를 안정화시켜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그때까지만이라도 달은 밤하늘에 떠있는 보기 좋은 것 이상으로 여겨야만 한다.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달과 지구가 함께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지구가 지나가는 달을 붙잡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달이 45억 년 전에 화성 크기의 전체가 지구에 충돌하면서 튕겨져 나간 파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다. 우리에겐 분명히 좋은 일이었지만 그런 일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다는 것이 더욱 다행스럽다. 만약 그런 일이 1896년이나 지난 수요일에 일어났더라면 우리는 그 일을 그렇게 즐겁게 여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을 소개할 순서이다. 적절한 시기. 우주는 놀라울 정도로 변덕스럽고 일이 많은 곳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만약 46억 년이나 되는 길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일의 순서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공룡이 바로 그때의 운석에 의해서 멸종되지 않았더라면, 당시는 수염과 꼬리가 달리고 키가 15cm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서 동굴 속에서 이 글을 읽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의 존재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사고력을 갖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한 기간이 얼마간 지속된 후에 적당한 양의 압력과 도전, 특히 빙하기가 유행했다가 이어지는 일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적절하게 반복되면서도 진짜 재앙은 없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바로 그런 위치에 서게 될 정도로 운이 좋았다. 그 정도로 얘기를 마치고 이제부터 우리를 구성하는 원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지구에는 92종의 천연 원소가 있다. 그 밖에도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원소가 20여 종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옆으로 밀쳐두어도 된다. 사실 화학자들은 그런 원소에는 관심이 없다. 천연 원소들 중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잘 모르고 있는 원소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아스타틴은 거의 연구된 적이 없었다. 지구의 표에서 마리 큐리가 발견했던 플루토늄 옆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과학적으로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희귀하기 때문이다. 아스타틴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가장 희귀한 원소는 프랑시움인 모양이다. 28.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프랑시움은 모두 합쳐도 20개가 안 될 정도로 희귀하다. 지구에 흔히 존재하는 천연 원소는 모두 합쳐서 30종 정도이고 그 중에서도 생물에게 중요한 것은 10여 종에 불과하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지각의 50%가 조금 안 될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소가 가장 흔한 원소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뜻밖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가 규소, 실리콘이고 타이타늄, 티탄은 10이라는 사실을 짐작이라도 하겠는가? 지구에 많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유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원소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지구에는 구리보다 세륨이 더 많고 코발트나 질소보다 네오디뮴과 란타나움이 더 많다. 겨우 55에 들어가는 주석은 프라세오디뮴, 사마륨, 가돌리뮴, 디스프로슘보다 더 찾아보기 어렵다. 자연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쉽게 검출할 수 있는가와도 상관이 없다. 발 밑에 있는 것들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구에서 10번째로 흔한 원소인 알루미늄은 19세기가 되어서 험프리 데이비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됐고 그 후로도 알루미늄은 아주 희귀한 원소로 취급되었다. 의회에서는 미국이 크게 발전하고 번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워싱턴 기념비의 꼭대기를 알루미늄 방막으로 덮기로 결정할 뻔했고 같은 시기에 프랑스의 왕족들은 공식 만찬에서 은그릇 대신 알루미늄 그릇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것은 칼은 아니었지만 모서리를 다듬는 첨단 유행이었다. 천연 원소의 양은 중요성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탄소는 겨우 지각의 0.048%를 구성하는 15위의 원소이지만 우리는 그런 탄소가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다. 30. 탄소가 다른 원소와 구별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무차별적인 성질 때문이다. 탄소는 원자세계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신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원소들과 단단하게 결합해서 정말 튼튼한 분자들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단백질과 DNA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자연의 비밀이다. 폴 데이비스가 말했듯이 탄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존재할 수도 없다. 어쩌면 어떤 형태의 생물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탄소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경우에도 탄소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인체를 구성하는 원자 200개 중에서 126개는 수소이고 51개는 산소이며 탄소는 겨우 19개에 불과하다. 32. 나머지 4개 중에서 3개는 질소이고 1개는 다른 원소들이다.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생명의 유지에 꼭 필요한 원소들도 있다. 우리는 헤모글로빈을 만들기 위해서 철이 필요하다. 철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된다. 비타민 B12를 만들려면 코발트가 필요하다. 포타슘, 칼륨과 약간의 소듐, 나트륨도 신경에 좋다. 몰리브데넘, 망가니스, 바나듐도 몸속에 효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 아연이 알코올을 산화시켜주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런 원소들을 활용하거나 허용하도록 진화해왔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 셀레늄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이지만 조금만 많이 섭취하면 치명적이다. 생물이 어떤 원소들을 필요로 하거나 허용하는 정도는 진화의 흔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33. 오늘날 양과 소는 함께 풀을 뜯어먹지만 그들이 필요하는 광물질의 양은 전혀 다르구나. 현대의 소는 구리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구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양은 구리가 결핍된 소아시아에서 진화했다.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원소의 양이 지각에 존재하는 원소의 양에 직접 비례한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은 법칙이다. 우리는 섭취하는 살코기나 섬유소에 축적되어 있는 소량의 희귀 원소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진화했고 어떤 경우에도 그런 원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섭취량이 너무 늘어나면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조금만 늘어도 그렇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한계가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소량의 미소가 우리의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확실한 사실은 너무 많이 먹으면 죽게 된다는 것뿐이다. 그런 원소들이 서로 결합하면 그 성질은 더욱 신기해진다. 예를 들어서 산소와 수소는 주변에서 가장 쉽게 타는 원소들이다. 그렇지만 그 둘을 결합시키면 전혀 타지 않는 물이 된다. 산소 자체는 가연성 원소가 아니다.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줄 뿐이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 산소가 가연성이라면 성냥을 켤 때마다 주위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가 불타버릴 것이다. 그러나 수소 기체는 극도로 가연성이다. 1937년 5월 6일에 뉴저지주의 레이크허스트에서 비행선 힌덴부르크호에 수소연료가 폭발하여 36명이 사망했던 사고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더욱 신기한 결합의 예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소듐, 나트륨과 독성이 가장 강한 염소의 경우이다. 순수한 소듐, 작은 덩어리를 보통의 물에 떨어뜨리면 사람을 죽일 정도의 힘으로 폭발한다. 염소는 그보다 더 지독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표백제처럼 아주 낮은 농도로 사용하면 이 생물을 죽이는 데 유용하지만 많은 양을 사용하면 치명적이다. 염소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했던 여러가지 독가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수영장에서 눈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체는 아주 묽은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고약한 원소를 서로 결합시키면 무엇이 얻어질까? 염화, 소듐, 나트륨 즉 식용, 소금이 얻어진다. 대체로 우리는 물에 녹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인체로 흡수되지 않는 원소들은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이나 수도관에 납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 되기 전에 우리는 납에 노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납은 인체에 강한 독성을 나타낸다. 납을 나타내는 기호인은 PB는 라틴어의 플륨뷴에서 유래된 것이고 현대 영어의 플륨빙 수도관도 같은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로마 사람들은 납이 포함된 물질을 포도주의 향료로 사용했고 로마인들이 전과는 달리 힘을 잃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35. 다른 경우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흡입하는 수은이나 카드뮴을 비롯한 여러가지 산업 오염물질은 말할 것도 없이 납에 대한 우리의 적응 범위는 그리 넓지 않다. 우리는 지구상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원소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에 그런 원소들은 플루토늄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매우 강한 독성을 나타낸다. 플루토늄에 대한 우리의 허용 한계는 0이다. 즉 아무리 조금만 섭취하더라도 죽음에 이른다. 아주 간단한 사실을 길게 설명했다. 지구가 기적같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구가 제공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그저 지구의 환경이 생명에게 적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의 생명에게 적당하다는 사실이다. 정말 놀랄 일이 아니다. 적당한 크기의 태양, 지나치게 사랑스러운 달, 사교적인 탄소, 엄청난 양의 마그마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훌륭하게 보이는 많은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존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멋지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아무도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다. 다른 행성에서는 은빛으로 빛나는 수은과 암모니아 구름이 떠다니는 환경에 적응한 생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물들은 자신들의 행성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판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양의 용암덩어리를 뱉어내지 않는 영원한 정적 속에 존재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고 있을 것이다. 먼 곳에서 지구를 찾아오는 방문객은 우리가 아무 것과도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질소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곳곳에 소방처를 설치해야만 할 정도로 연소에 집착하는 산소로 만들어진 대기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 확실하다. 만에 하나 우리를 찾아오는 방문객이 산소를 호흡하고 상가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양족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지구를 이상향이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 음식에는 그들에게 독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 망가니즈, 셀레늄, 아연을 비롯한 여러가지 원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점심을 대접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지구가 절대 유쾌한 곳이 아닐 것이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이만은 소위 그런 후시적 결론을 비웃었다. 여보게 오늘 밤 나에게 있었던 가장 놀라웠던 일은 ARW357이라는 번호판을 가진 차를 보았다는 것이라네. 자네는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나? 현재 운행 중인 수백만 개의 번호판 중에서 오늘 밤에 보았던 바로 그 번호판을 보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나? 놀랍지 않은가? 물론 그가 지적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라도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특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된 사건과 조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과 조건들은 여전히 특별한 것이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이유를 찾게 될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8.